의미가 더 깊은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환급도 먹고 가족들과 사랑도 더 나눌 수 있는 1타 3피. 안녕하세요. 더블랙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비를 지출하면 그 부분이 의료비 공제라는 이름으로 연말정산 시에 공제가 되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 의료비 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료비 공제를 도움이 더 필요한 가족들한테 몰아줄 수 있다면 어떨까? 결론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교과서 저자인 최진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 이 산후조리원도 이제 의료비 공제라는 이름으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퀴즈를 하나 내주신 게 있어요. 네. 이야기를 좀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분이 이제 여자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소득이 남자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은 근로자예요. 그러면 아쉽지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30만 원을 버리는 이제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분의 세전 연봉이 7천만 원이 안 되신다면 본인이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내고 조리를 했지만 실제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는 산후조리원의 계약서와 영수증 요걸 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본인의 의료비 공제와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이 세전으로 연봉 7천이 초과하면 안 되는데 마침 이제 산후조리를 한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와이프께서 연봉 7천이 넘었다면 대상이 안 되니 이 공제를 못 받지 않느냐. 이 부분을 남편한테 의료비를 몰아줘서 네네. 남편이 받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비 몰아주기 뭘 근거로 가능하냐 이런 걸 좀 꼼꼼히 네. 또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네.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득세법에 보면 의료비 몰아주기 뭐 이런 저급한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소득세법 5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비만 유일하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몇 살이든 또 소득이 있건 없던 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는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의료비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의 내 동기다. 전혀 남남인데 이 사람이 의료비를 내가 가져온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의료비는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왜 이런 거죠. 가족들이 아프면 의료비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먼저 도와주겠습니까? 부모님이나 그렇죠. 가족들이 이제 먼저 도와주겠죠. 뭐 예를 들어 내 의료비를 부모님이 좀 부담을 해줬어요. 네네. 그러면 그 부담금만큼 부모님은 본인의 의료비가 아니고 자녀의 의료비지만 이제 본인들이 결제를 했으니까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의료비 공제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명확히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네. 일단 가족끼리 살다 보면 요즘은 좀 독립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직장 근처로 혼자 뭔가 좀 싱글 라이프를 위해서 일부러 자취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줬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이왕이면 원론적인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공제를 잘 받을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우리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은 맞고 내가 부양하는 건 맞지만 등본을 떼보면 혼자 사니까 우리 가족이 안 나와서 가족의 의료비라든지 기타 공제 항목을 못 가져오지만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서류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네.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 네. 네. 또 서류 한번 이렇게 네, 하시죠. 그렇죠. 네. 이제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면 요 서류하고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내 의료비 이외에 다른 가족의 그 의료비가 나온 단순 서비스의 PDF 파일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이제 제출하면 이제 공제가 가능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결론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태법상에는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이름은 없지만 가족들한테 몰아줄 수 있고 의료비에 한해서만 나이와 소득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런데 가족이라면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생계를 직접 하고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서류를 준비하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좀 더 유의미한 사람한테 공제를 많이 받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잘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샘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모두 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네. 모두가 다 맞벌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을 네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를 예를 들게요. 네. 근로자분이 있고 그분의 형제자매가 한 분 더 있습니다. 뭐 주소지는 같다고 칠게요. 네네. 같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 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앞서 의료비 공제 얘기를 했지만 3%를 초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무려 15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생을 봤더니 얘는 사회초년생이라 연봉이 3천이에요. 네. 그러면 90만 원만 넘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려 60만 원이 되는 거죠. 각각 의료비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 언니의 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동생 카드로 긁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소명도 가능하니까 내가 언니의 의료비를 보탰다. 뭐 이게 법에 돈이 없어서 보탠 사유 뭐 이런 걸 쓰세요.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럼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사실 편법으로도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카드로 가족의 의료비를 결제하지 않고 각각의 카드로 결제했거나 뭐 누가 돈을 냈더라도 실제 연말정산 신고에서는 그냥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를 원하지 않으니까 의뢰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주는데 이렇게 연봉이 높은 사람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보다는 연봉이 낮은 사람이 3%의 값이 적으니까 그쪽으로 좀 몰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가족 구성원 중에 사업을 해서 네. 개인 사업자가 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는 분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프리랜서는 아예 공제 항목이 없고요. 개인 사업자는 성실 사업자라고 해서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분들만 의료비 공제를 겨우겨우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뭐 99%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가족 구성원 중에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이렇게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료비 지출한 것들을 사대보험되는 근로자 가족이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그분들의 의료비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좀 떨어져서 지내면 일시퇴거자 분과가족 상황표 네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의료비 파일까지 첨부해서 회사에 이제 제출을 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뭐야 이렇게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받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봉 5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연봉 5천에서 3%는 150만 원, 즉 150만 원을 넘게 쓴 의료비만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를 정리해보면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형은 5천만 원을 벌고 동생은 3천만 원을 벌어요. 형이 의료비가 더 많이 공제가 됐으면 의미가 더 깊은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동생이 쓴 의료비를 형한테 몰아줘서 형이 더 공제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케이스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병원비를 되게 많이 쓰신 거예요. 그 병원비 쓴 게 공제가 안 되면 이런 건 사실 연말정산 관점에서는 되게 아깝잖아요. 네, 아깝죠. 그래서 이제 자녀인 저희가 아버지 병원비 쓰신 거 어차피 공제 안 되니까 그 공제를 좀 제가 좀 받을게요 라고 해서 아버지가 쓴 병원비 내역을 내 앞으로 해서 내가 연말정산 할 때 환급을 많이 받고 그걸 또 아버지한테 또 회복하시라고 그렇죠. 맛있는 걸 사드리면 연말정산 재테크도 하고 환급도 받고 가족들과 사랑도 더 나눌 수 있는 1타 3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원리가 어떤 방식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건데 이렇게 또 방법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한테 문자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인증번호를 클릭을 하면 내 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말고도 아버지의 뭐 카드 쓴 거, 의료비 쓴 거,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싹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박스를 다른 건 다 푸시고 의료비만 체크하고 그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내 거 의료비 하나 있죠? 아버지 의료비 있죠? 이 두 가지의 파일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이거를 합산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좀 전에 얘기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업자 아버지가 병원비를 많이 쓰신 거죠. 어차피 아빠가 공제를 못 받으니까 자식이 이제 의료비를 이쪽으로 몰아서 같이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받고자 하는 자녀분이 홈택스에서 이게 설명드린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아버지한테 인증번호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끌어오면 그 자료를 이제 인쇄해서 나중에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맞습니다. 네, 맞으시죠? 자, 이렇게 또 병원비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잘 하셔가지고 재테크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